네, 어제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국민의힘으로 쏠렸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워낙 관심사가 컸기 때문인데요. 근데 결론은 내리지 않고 7월 7일에 회의를 다시 연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자,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이걸 비롯한 여러 가지 당내외 현안에 대한 이분의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표 이 징계 문제가 좀 나와서 당이 좀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저기 뭐 당이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국민들께 우리 당내 문제를 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네, 구성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이 문제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잘 마무리가 되면 좀 빨리 좀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을 안 내리고 7월 7일에 회의를 또 연다고 했는데 윤리위원회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윤리위원회 제가 윤리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회의 내용에 제가 들어가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예, 또 회의 내용을 물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윤리위원회 비공개 회의는 바깥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여서 예, 그걸 물어가지고 탐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외견상 드러난 것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하여간 이게 계속해서 오래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든 이게 책임있는 여당의 입장인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어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빨리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외견상 드러난 부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어제 윤리위에서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을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소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부를 때는 참고인으로 이제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끝나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그거 잘 모릅니다. 제가 윤리위원도 아니고 네. 윤리실무자도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그건 윤리위원이나 관계자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그 연착륙이라고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 연착륙이라 그 자체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사안의 해결에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이 질문 드리니까 좀 난감하시죠, 의원님? 마무리할게요. 난감하진 않은데요. 네.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로 계속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냐. 참 속상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속상하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인가요? 이른바 이제 제보자라는 사람도 이제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되면 저도 언론 통해서 보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제가 수사관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의원님. 어제 의원님이 주도하는 그 혁신24 새로운 미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공부 모임입니까? 21대 국회가 지금 21대 국회입니다만은 2년여 전에 네. 20대 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냥 표밭이라고 해서 표만 받으러 다니고 해갖고는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공모임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중단되었죠. 한 1년 이상요. 예. 그래 이제 모임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일 때보다 훨씬 더 여당은 더 책임도 무겁고 각종 국정 비전에 대한 그런 미래 전망도 사실 세우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야당도 하다가 여당도 하다가 또 다시 야당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당으로서는 행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야만 평생 하시는 분들인데다가 그리고 또 굉장히 엘리트인 분들이 다 고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말씀 들으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다 논리적인 그 이론적 근거도 갖추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 말씀만 계속 들어서 가다 보면 이게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민심과 동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민심을 어떻게 잘 녹여내면서 국정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여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차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네. 그것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네. 당장 뭐 기후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행정부가 보고하는 기후변화 내용만 들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제가 뭔지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각계의 의견도 들으면서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알겠습니다. 차원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언론은 이 세밀의 이 그 공부 모임을 공부 모임으로만 보지를 않고 대표님이 차기 당대표 도전을 할 거고 당대표 도전에 지금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어느 정치인들이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뭐 국정 과제들을 뭐 발굴하고 수행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당신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래 말하면 그럼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정치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자기가 출마하기 위해서 또 저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한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중단해라. 하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당대표 도전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해석하는 것은 각자 생각인 것이고요. 네. 어떻게 해석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특히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 5년이 굉장히 그 아픈 그 우리에겐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사유는 저는 그 산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무능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무작정 용감한 무대뽀였다. 네. 무대뽀는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용감하다는 표현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게 뭐 표현이 이게 잘 안 돼도 다른 용어로 다 대체가 잘 안 돼요. 이게 뭐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뭐 아주 이념에만 과잉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만 쳐다보고 다른 쪽은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무식하다거나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게 그렇게 무대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언론 해석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은 또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과 의원님이 주도하고 있는 새미래를 계속 대비하고 비교를 하고 있던데 이런 언론의 비교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미래혁신 포럼은 제가 알기로는 21대 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 장제원 의원이 대표 의원이 돼가지고 시작한 그 국회의원 그 연구 단체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미 벌써 그것도 코로나 이전에 활동을 계속 해왔던 모임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해서 같이 강연도 듣고 인사도 나누고 했던 모임이고요. 그걸 하여간 뭐 언론 쪽에서는 뭔가 흥미롭게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언론 쪽 입장인 것이고. 경쟁 관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래혁신 포럼 같은 형태의 활동들도 해야죠. 그걸 부정적으로 자꾸 본다거나 이상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따서 보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래혁신 포럼 그 모임 아마 뭐 그 강사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시간 나면 계속 참석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해왔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그렇게 자꾸 한 프레임으로 넣으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실하고도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임 원내대표시니까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그 양당 원내대표 간에 설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고소고발 취하 문제를 가지고 일단 이 설전의 어떤 주제가 됐던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직접 제가 회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들은 얘기가 무책임한 사람에게 들은 건 아니고요. 책임 있는
당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분명히 고소고발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원구성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것도 그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권성동 대표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그거는 무리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보니까 진성수 수석이 뭐 그런 얘기를 꺼낸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의원님 여기서 그러면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고 하는 게 대선 때 있었던 모든 고소고발이냐 아니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특정해서 요청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좀 과도한 해석인 거죠. 아 왜요? 대선 때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거의 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그때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지 뭐 다른 사람이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쌍방간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네. 특히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이지 후보하고 아무 관련 없는 고소고발이 뭐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또 취하의 그 주요 의제가 되겠습니까? 네. 원구성 협상하는 자리에서 아무 관계없는 제3자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런 넌센스 같은 설명 아닙니까? 근데 진성준 원내수석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재명을 거론한 적이 없고 원구성 조건과 무관하게 고발 취하 의사를 타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장을 했던데요. 아니 그러면 아직 대선 관련해서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그럼 이재명 후보는 빼고라고 그러면 얘기를 했는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좀 궤변 같은 해명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 빼고 나머지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그럼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다는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 같지 않은 건 궤변 아닙니까? 아무튼 근데 원구성은 지금 빨리 타결이 돼야 되고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추가가 돼버린 건데 좀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황당하다는 것이요. 네. 원구성은 원구성대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아니 지금 원구성은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의무 아닙니까? 국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요. 고소고발 취하는 법적 의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각 정당의 정치적 판단과 견해에 관한 문제지요. 아니 그 법적 의무가 있는 원구성 협상을 안 하고 거기다 다 합의해가지고 법사위를 후반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맞는다고 서명까지 다 해가지고 문서를 다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서 그걸 안 하겠다고 다른 조건을 계속 붙이면 아니 실컷 자기들 차지할 건 다 차지해놓고 또 거기다 더 얹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매우 불합리한 얘기 아닌가요? 한번 물건을 서로 흥정을 해서 그 값을 매겼으면 그 값으로 서로 거래를 하고 나머지 사안이 있으면 또 그거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미 다 합의해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해서 끝난 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더 조건을 붙여가지고 더 내놓으라 그러면 이거 좀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이거요? 알겠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자리 줄 테니까 그 사개특위 구성에 응해달라 이런 아마 민주당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사개특위 구성 그거는 별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까지 걸어놨지 않습니까? 헌법소송을 걸어놨는데요. 이 검수완박법과 그 처리 과정 모든 것이 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박탈해버린 거죠. 뭐 온갖 위장 탈당, 뭐 꼼수, 또 뭐 무소속 의원 배치했다가 또 말 안 듣으니까 또 다시 민주당 의원 배치, 온갖 꼼수 다 쓰고 상정하는 절차도 그냥 90일간 논의를 하라고 했는 거를 몇 분만 처리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꼼수 거기다가 본회의 자르기 이게 국무회의 시간 연장 연기하기 온갖 꼼수를 다 쓴 것인데 네.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위헌 소송 다 취하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요. 민주당 측에서.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정당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면 되는 것이고 특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된 사람이 절대 다수고 다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유리한 쪽으로 돼 있는 재판관이 압도적 다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그걸 취하해달라 하느냐 위헌 소송을. 위원님 하나만 자기들 스스로도 캥기는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그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좀 진실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먼저 풀려야 되는 핵심적인 사안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 사안의 쟁점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월북을
월북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북몰이를 해가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시켰다. 예.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그 유족들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는 평생 자기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전 대통령과 그 집행부가 준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인권 침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 예. 이게 대통령은 주무시고 있다 해가지고 깨우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서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하다가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나중에서 보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을 위한 그 유엔 연설 그것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이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해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알겠습니다. 그 의문들이 제기되는 것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